리튬 메탈 배터리를 아십니까? 성공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전기차 한 번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이 가능해지죠. 스마트폰 배터리가 일주일을 갑니다. 충전 걱정 없는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인류가 석유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에너지 혁명의 시작이죠. 그런데 왜 아직도 없을까요? 덴드라이트 때문입니다. 리튬 표면에서 자라나는 미세한 가시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놈이 자라면 배터리가 폭탄이 됩니다. 인류는 25년간 이 괴물과 싸웠습니다. 미국이 나섰죠. 수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MIT와 스탠퍼드의 천재들이 밤잠을 줄여가며 매달렸습니다. 실패했죠. 일본이 도전했습니다. 30년 장인 정신으로 무장한 엔지니어들이 총동원됐습니다. 실패했죠. 독일이 나섰고 중국이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했습니다. 전부 같은 벽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세계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2024년 그 불가능이 무너졌습니다. 누군가 덴드라이트를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세계가 포기하고 등을 돌린 바로 그 순간 묵묵히 다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발표도 없었습니다. 거창한 선언도 없었죠. 그냥 조용히 10년을 버텼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미국 배터리 업계의 전설, 28년 경력의 에단 블랙스톤이었죠. 그는 한국의 기술을 직접 검증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진실은 세계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이야기입니다. 8, 5, 셀 온도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4, 모니터가 빨갛게 물들었죠. 3, 내부 단락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2, 5,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1, 펑. 연기가 천장까지 치솟았습니다. 400억 원의 투자금과 3년의 시간과 407명의 연구원이 흘린 땀이 그렇게 한순간에 제가 되어버렸죠. 리튬 메탈. 저는 그날 이후로 그 단어를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에단 블랙스톤입니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MIT에서 전기화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스탠퍼드에서 MBA를 마쳤습니다. 실리콘밸리 배터리 스타트업에서 CTO로 일하며 리튬 메탈 상용화 프로젝트를 직접 이끌었고 미국 에너지부 배터리 기술 자문위원으로 12년을 보냈죠. 리튬 메탈 관련 특허만 16건을 보유하고 있고 국제에너지학회에서 기조연설을 40회 넘게 했습니다. 28년 동안 오직 배터리만 파고든 사람이죠. 미국은 배터리 산업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니, 중심이라는 표현도 부족하죠. 미국이 곧 기준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기술과 자본과 인재가 미국으로 몰려들었고 우리가 방향을 정하면 나머지 국가들이 따라오는 구조였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배터리의 미래는 미국이 쓴다. 저는 그걸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죠. 그런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덴드라이트 앞에서요. 2019년 12월의 그날 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실험실 조명이 일제히 꺼지고 비상등만 붉게 깜빡이고 있었죠. 코를 찌르는 연기 냄새가 목구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연구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갔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죠. 두 다리가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셀에서 불꽃이 튀는 걸 저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3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눈앞에서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자존심도 함께요. 덴드라이트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리튬 표면에서 자라나는 아주 미세한 가시입니다. 머리카락보다도 가늘어서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않죠. 하지만 이 작은 가시가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충전을 반복하면 이 가시가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어느 순간 분리막을 뚫어버립니다. 양극과 음극이 만나는 거죠. 그 순간 배터리는 폭탄이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MIT에서 배운 모든 이론을 쏟아부었고 스탠퍼드에서 익힌 모든 전략을 동원했죠. 세계 최고의 연구진을 모았고 최첨단 장비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죠. 50회 충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용량이 곤두박질쳤고 결국 그날 밤 셀이 터져버린 겁니다. 저만 실패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 벽 앞에서 쓰러졌죠. 일본의 거대 기업들이 손을 들었고 독일의 자존심 강한 엔지니어들이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던 중국마저 주저앉았죠. 수조 원을 투자하고도 아무도 덴드라이트를 잡지 못했습니다. 파일럿 생산 라인을 세웠다가 접는 일이 반복됐고
안전성 인증에서 줄줄이 탈락했으며 화재 위험성 보고서만 산더미처럼 쌓여갔죠. 업계는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리튬 메탈은 최소 10년은 이르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아니,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누구도 이 벽을 넘지 못한다. 적어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요. 그런데 2024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죠. 잠이 오지 않아 습관처럼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분석 보고서 한 통이 와 있었죠. 발신지를 보는 순간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 또 시작이군요. 매년 있는 일이니까요.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혁신을 외칩니다. 리튬 메탈의 새 시대가 열린다고 호들갑을 떨죠. 그리고 6개월쯤 지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저는 그 패턴을 수십 번도 넘게 지켜봤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코웃음 칠 준비를 하면서요. 그런데 손이 멈췄죠. 불속겔 전해질. 처음 보는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다시 읽었죠. 전해질을 바꿨다고요. 이건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미국은 음극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죠. 분리막을 보강하고 코팅 기술을 개발하는 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애초에 방향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왜 거길 건드렸지? 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는 게 느껴졌죠. 이상했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깔끔했거든요. 수명 곡선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덴드라이트 성장이 확실하게 억제되어 있었죠. 저는 자신도 모르게 모니터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고 새벽 공기가 갑자기 서늘하게 느껴졌죠. 잠깐, 이건 뭡니까? 챕터 2.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에 받은 그 보고서 때문이었죠. 불소겔 전해질. 이 5글자가 머릿속에서 도무지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저는 뒤척이다 결국 포기하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죠. 커피를 내리는 것조차 잊은 채 모니터를 켰습니다. 도대체 왜 전해질을 건드린 걸까? 지난 25년을 돌아봤습니다. 미국은 단 한 방향만 바라보고 전력 질주해왔죠. 덴드라이트가 자라는 음극을 어떻게든 강화해서 막아보자는 겁니다. 분리막을 더 두껍게 만들고 특수 코팅 기술을 개발하고 희귀 금속으로 새로운 합금을 실험했죠. 미국 정부만 10조 원이 넘는 연구비를 쏟아부었습니다. 민간 투자까지 합치면 그 몇 배는 될 겁니다. MIT, 스탠퍼드 버클리에서 배출한 천재들이 이 문제 하나에 수천 명씩 매달렸죠. 저 역시 그 대열의 맨 앞에 서서 깃발을 흔들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곳을 직접 틀어막으면 된다. 저는 이 믿음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곳을 막는 게 아니라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발상이었죠. 저는 처음에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전해질은 그냥 리튬이온이 오가는 통로일 뿐이라고 교과서에서 배웠거든요. 수십 년간 아무도 거기를 건드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건드려봤자 소용없다고 모두가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바로 그 금기를 깨버렸습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갈수록 제 손끝이 점점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죠. 한국 연구진은 액체 상태의 전해질을 겔 형태로 바꿨습니다. 물컹물컹한 젤리처럼요. 그리고 거기에 불소를 첨가했죠.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충전이 시작되면 이 불소 성분이 리튬 표면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얇고 균일한 보호막을 스스로 만들어내죠.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혀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보호막이 덴드라이트의 씨앗 자체를 틔우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우리 미국은 이미 자라난 가시를 어떻게든 꺾어보려고 25년간 발버둥을 쳤는데 한국은 가시가 아예 싹도 틔우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땅을 파서 뿌리를 뽑으려 한 게 아니라 씨앗이 심어지는 것 자체를 차단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데이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수명 곡선 그래프가 눈에 들어왔죠. 보통 리튬 메탈 배터리는 50회 충전을 버티면 선방한 겁니다. 100회를 넘기면 박수를 쳐주죠. 제가 실패한 프로젝트도 47회에서 용량이 곤두박질 쳤으니까요. 그런데 이 그래프는 200회를 넘어서도 용량 유지율이 90% 위를 유유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직접 검증해봐야 속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혹시 실험 조건에 꼼수를 부린 건 아닌지, 데이터를 교묘하게 짜깁기 한 건 아닌지 샅샅이 뒤졌죠. 2시간을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빈틈이 없었어요. 실험 설계는 치밀했고, 데이터는 투명했으며, 논리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었죠.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정말이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25년간 미국이 틀린 방향으로 달려왔을 수도 있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수조 원의 돈이 수천 명의 천재가 제 28년의 인생이 전부 헛발질이었을 수도 있다는 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게 사실만을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의자 등바 뒤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휴스턴의 새벽 하늘이 보였죠.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둑한 하늘 아래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중 얼마나 많은 연구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고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죠. 저는 보고서 첫 장으로 돌아가 연구진 명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기연구원, 포항공대, 그리고 삼성, 네로라 하는 기관들이 힘을 합쳐 조용히 이 일을 해낸 겁니다. 화려한 발표도 없었고 호들갑스러운 언론 플레이도 없었죠. 그냥 묵묵히 연구하고 실험하고 검증하고 또 검증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갈았던 거예요. 미국이 한눈 팔고 있는 사이 한국은 조용히 답을 찾아낸 겁니다. 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이메일 창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칫했죠. 하지만 결국 두드렸습니다. 받는 사람은 에너지부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였어요.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 리튬 메탈 기술 긴급 검토 요청.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챕터 3. 이틀 뒤 저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한국 연구가 줄이라는 학술지에 실렸다는 겁니다. 줄이 어떤 저널인지 아십니까? 에너지 분야에서 네이처나 사이언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최정상급 학술지입니다. 이 바닥에서 줄에 논문을 싣는다는 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과 같죠. 실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운까지 따라줘야 해요. 그만큼 문이 좁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논문 원본을 찾아 열었습니다. 심사평부터 확인했죠. 줄의 리뷰어들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데이터에 티끌만한 의심이 있어도 가차없이 퇴짜를 놓거든요. 저와 함께 일했던 MIT 교수도 4번이나 거절당한 뒤에야 겨우 한 편을 실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도 그 앞에서는 쩔쩔매는 게 줄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리뷰어 3명 전원에게 만장일치로 게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만장일치라고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심사평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죠. 첫 번째 리뷰어는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소속이었습니다. 유럽 배터리 연구의 대부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썼더군요. 덴드라이트 억제에 대한 가장 혁신적인 접근이다. 표면 보호막 형성 메커니즘의 논리가 명쾌하고 데이터의 재현성이 압도적으로 탁월하다. 두 번째 리뷰어는 일본 도쿄대 교수였습니다. 일본 배터리 산업을 30년간 이끌어온 거물이죠. 그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기존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연구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세 번째 리뷰어는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그의 심사평 마지막 문장이 가슴 한복판에 박혔습니다. 이 연구는 리튬 메탈 배터리의 상용화 가능성을 처음으로 현실의 영역에 끌어올렸다. 상용화 가능성, 현실의 영역, 이 단어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25년간 이 바닥에서 누구도 감히 입에 담지 못했던 말입니다. 상용화라는 단어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커리어가 끝장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석학 3명이 한 목소리로 그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를 두고요. 저는 의자 등바 뒤에 몸을 깊숙이 묻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한참을 가만히 있었죠.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화가 났어요. 미국이 25년간 수조 원을 쏟아붓고 수천 명의 천재를 갈아넣고도 못 해낸 일을 한국이 해냈다니. 그것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하지만 데이터 앞에서 감정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논문 본문을 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만 훑어보는 게 아니라
방법론 하나하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꼼꼼히 따져봤죠. 불소겔 전해질의 분자 구조부터 표면 보호막의 형성 메커니즘까지 모든 단계를 샅샅이 검토했습니다. 제 28년 경력을 총동원해서 허점을 찾으려 했어요. 3시간을 매달렸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읽으면 읽을수록 감탄이 터져 나왔죠. 실험 설계가 정교했고 변수 통제가 철저했으며 결론 도출 과정이 거의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이건 운 좋게 한번 터진 게 아니었어요. 천재 한 명이 밤새 끄적인 아이디어도 아니었죠. 저는 공동 저자 명단을 다시 살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연구팀이 핵심 원천 기술을 개발했고 한국전기연구원이 검증을 맡았으며 포항공대가 이론적 토대를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연구소가 산업화 경로를 설계했죠. 이 네 기관이 10년 가까이 힘을 합쳤다는 겁니다. 10년입니다. 저는 그 세월의 무게를 생각해 봤습니다. 10년이면 대학원생이 교수가 되고도 남는 시간이죠.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이 연구팀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했을 겁니다. 성과가 안 나와서 예산이 깎였을 수도 있고 주변에서 그만두라는 압박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묵묵히 버텼습니다. 묵묵히 연구하고 묵묵히 실험하고 묵묵히 검증하고 묵묵히 다시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아냈습니다. 화려한 기자회견도 없었고 거창한 홍보도 없었습니다. 그냥 줄에 논문 한 편 조용히 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논문 한 편이 전 세계 배터리 업계를 뒤흔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공동 저자 명단에서 눈에 띄는 이름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스탠퍼드라고요? 제가 MBA를 마친 바로 그 학교입니다. 확인해보니 스탠퍼드의 배터리 연구팀이 공동 연구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었더군요. 한국이 원천 기술을 개발하면 스탠퍼드가 분석과 검증을 도왔죠. 그런데 주도권은 명확하게 한국에 있었습니다. 스탠퍼드는 어디까지나 조력자였어요. 미국 최고의 대학이 한국 기술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미국이 기술을 주면 아시아가 따라오는 게 이 바닥의 상식이었거든요. 그 상식이 뒤집힌 겁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휴스턴의 오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죠. 미국의 하늘은 여전히 높고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 하늘 아래서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바뀌고 있다는 걸. 세계 배터리 산업의 판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진원지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에너지부 시절 상사였던 마이클 톰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그가 받았죠. 저는 안부 인사 같은 건 생략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마이클, 한국 리튬 메탈 논문 보셨습니까? 이건 진짜입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길고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챕터 3. 일주일 뒤 디트로이트. 제너럴 모터스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테이블 주위로 포드, 테슬라, 리비안의 배터리 전략 책임자들이 둘러앉아 있었죠. 월스트리트에서 날아온 투자 분석가들까지 합류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핵심 두뇌들이 전부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부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강단 있는 여성이었죠. 자동차 업계에서 30년을 구른 사람입니다. 한국 기술 보고서 다들 검토하셨을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무시할 수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죠. 테슬라 책임자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띄웠습니다. 생산 비용 추정치가 나왔죠. 불소겔 전해질의 제조 비용 상승폭은 15% 이내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밀도는 1.6배, 수명은 2배 이상. 킬로와트 시당 비용으로 따지면 오히려 더 쌉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는 거였죠. 월스트리트에서 온 투자 분석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죠.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테이블에 앉은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에 투자한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시자료 기준으로 약 18조 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로 이미 상용화 문턱에 도달했습니다. 회의실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포드 책임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은
전부 매몰 비용이 된다는 겁니까? 리비안 책임자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향을 틀면 18조가 날아갑니다. 주주들한테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지만 계속 밀고 가다가 한국한테 시장을 뺏기면 그건 더 큰 재앙이죠. 저는 이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불편함이 역력했죠. 인정하기 싫은 거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을 앞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제너럴 모터스 부사장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 기술이 실패하길 기도한다. 둘째, 자체적으로 따라잡는다. 셋째, 기술 제휴를 추진한다. 그녀가 테이블을 둘러봤습니다. 첫째는 도박입니다. 줄에 실린 데이터가 조작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둘째는 시간이 문제입니다. 한국이 10년 걸린 연구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5년에서 7년. 그때까지 시장을 내줄 수는 없죠. 결국 셋째밖에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수뇌부가 한국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결론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100년 역사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분석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국은 삼성이라는 제조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원천 기술의 양산 능력까지 확보한 거죠. 기술 제휴를 요청해도 저쪽에서 응할 이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원천 기술도 있고 제조 역량도 있고 내수 시장도 있습니다. 굳이 미국과 손잡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의 말이 정확했거든요. 한국은 우리가 없어도 충분히 갈 수 있었습니다. 공이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 10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기술 패권을 내줘야 하는 상황. 이 테이블에 앉은 누구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시나리오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디트로이트의 겨울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저는 주차장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독일을 제치고 어떻게 맨 앞에 설 수 있었던 걸까? 조용히, 묵묵히, 포기하지 않고. 그 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화려한 발표도 없었고 거창한 선언도 없었죠. 그냥 10년을 묵묵히 버틴 겁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무시당해도 제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세계가 고개를 돌려보니 그들이 정상에 서 있었던 거죠. 저는 채 올라타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야. 정말 대단해. 챕터 5. 디트로이트 회의가 끝나고 저는 곧바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정독해야 했거든요. 이번에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만 보기로 했습니다. 28년 경력의 배터리 전문가로서 냉정하게 검증해보고 싶었죠. 저는 실험 조건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연구팀은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했더군요. 보통 배터리 실험은 섭씨 25도 산곤에서 합니다. 변수를 통제하고 안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죠. 그런데 한국팀은 섭씨 45도 고온에서도 실험을 돌렸습니다. 한여름 사막 한가운데 주차된 자동차와 같은 조건이죠. 배터리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는 환경입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200회 충방전 후에도 용량 유지율 91%. 저는 숫자를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고온에서는 덴드라이트 성장이 가속화됩니다. 화학 반응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리튬 메탈 배터리는 고온만 만나면 수명이 반, 토막납니다. 100회는커녕 50회도 버티기 힘들죠. 제가 실패한 프로젝트도 고온 테스트에서 처참하게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한국 기술은 200회를 넘기고도 끄떡없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과충전 테스트 결과였죠. 과충전이 뭔지 아십니까? 배터리가 100% 완충된 상태에서도 계속 전기를 밀어 넣는 겁니다. 내부 압력이 치솟고 온도가 급상승하죠. 최악의 경우 폭발합니다. 한국팀은 정상 용량의 120%까지 과충전을 시켰습니다. 배터리를 고의로 죽이려고 작정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셀이 멀쩡했습니다. 부풀어 오르지도 않았고 열 폭주도 일어나지 않았죠. 불소 보호막이 과충전 상황에서도 리튬이온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제어한 겁니다. 저는 마지막 테스트 결과를 열었습니다. 내부 단락 유도 테스트.
이건 정말 극한 중의 극한입니다. 배터리 내부에 인위적으로 손상을 가해서 양극과 음극이 직접 접촉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2019년에 경험한 그 악몽의 밤과 똑같은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겁니다. 보통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리튬 메탈 배터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한국팀의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내부 단락 유도 후에도 열폭주 없음. 셀 온도 상승폭 섭씨 8도에서 안정화. 8도요? 고작 8도. 제가 경험한 그날 밤 셀은 내부 단락이 발생하자마자 온도가 수백 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순식간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꽃이 튀었죠. 그게 제가 아는 정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술은 같은 상황에서 고작 8도 상승에 그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저는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묻고 천장을 올려다 봤습니다. 25년간 제가 믿어온 상식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리튬 메탈은 위험하다. 덴드라이트는 통제 불가능하다. 상용화는 최소 10년 후다. 이 모든 게 한국 데이터 앞에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산업 파급력을 계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부터 떠올랐죠. 현재 전기차의 평균 주행거리는 약 400km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밀도가 1.6배가 되면 같은 무게로 640km를 갈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 충전으로 왕복이 가능해지는 거죠. 충전 불안이라는 전기차 최대의 약점이 사라지는 겁니다. 웨어러블 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스마트워치는 이틀에 한 번 충전해야 하죠. 그런데 이 기술이 적용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됩니다. 무선 이어폰도 보청기도 의료용 웨어러블도 전부 혁신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시장 규모를 추정해봤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만 연간 100조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에너지 저장 장치, 모바일 기기, 웨어러블까지 합치면 200조 원을 훌쩍 넘기죠. 이 거대한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게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문득 한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솔직히 빠른 추격자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선진국 기술을 재빨리 따라잡는 나라. 그게 제가 가졌던 편견이었죠. 하지만 이건 추격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스스로 개척한 겁니다. 10년 동안 묵묵히 실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서 마침내 답을 찾아낸 거죠. 화려한 발표도 없이, 세계의 주목도 없이 그냥 제 할 일을 한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한국 지도를 검색했습니다. 대전이라는 도시가 눈에 들어왔죠. 서울에서 남쪽으로 150km, 인구 150만의 중소도시. 뉴욕도 실리콘밸리도 아닌 그 작은 도시의 연구실에서 세계 배터리 역사를 새로 쓴 기술이 탄생한 겁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휴스턴의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가슴 한켠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경외심이었습니다. 순수한 경외심이었죠. 언젠가 배터리 역사책이 쓰인다면 이 한국 연구진의 이름이 맨 앞에 실릴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챕터 축! 저는 한국 연구팀에 직접 연락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스탠퍼드 동문 중에 한국과학기술원 출신 교수가 한 명 있었거든요. 김정호 교수. 10년 전 학회에서 만난 적이 있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사흘 뒤 답장이 왔습니다. 연구팀 리더인 박준혁 박사가 화상 미팅에 응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논문으로만 보던 그 기술을 만든 사람과 직접 대화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미팅 당일 화면에 박준혁 박사의 얼굴이 떴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죠. 예상과 달리 차분하고 조용한 인상이었습니다. 화려한 제스처도 없었고 과장된 표현도 없었어요. 그냥 담담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블랙스톤 박사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박사님, 논문 데이터는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아직도 믿기 어렵습니다. 실제 테스트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 지난주에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극한 조건 테스트였죠.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의 실험실이 나타났죠.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화면 중앙에 배터리 셀이 놓여 있었죠. 주변에 온도 센서와 모니터가 빼곡히 설치돼 있었습니다. 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먼저 고온 테스트입니다. 챔버 온도를 섭씨 45도로 설정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섭씨 45도. 한여름 사막에 주차된 차량 내부와 같은 온도였죠. 배터리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는 환경입니다. 이 온도에서 리튬 메탈 배터리를 충방전하면 덴드라이트가 미친 듯이 자라납니다. 제가 실패한 프로젝트도 고온에서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화면 속 챔버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5도, 30도, 35도, 40도, 45도. 충전이 시작됐습니다. 모니터의 숫자들이 빠르게 올라갔죠. 1회, 10회, 50회, 100회. 저는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보통 리튬 메탈 배터리는 이쯤에서 용량이 급락하거든요. 80%, 70%. 그렇게 무너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화면 속 숫자는 달랐습니다. 150회, 용량 유지율 93%, 180회, 92%, 200회, 91%.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00회를 넘기고도 91%라고요. 박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불소 보호막이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오히려 고온에서 보호막 형성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군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된다는 뜻이었죠.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과충전 실험이죠.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과충전! 배터리가 100% 충전된 상태에서도 계속 전기를 밀어넣는 겁니다. 내부 압력이 치솟고 온도가 급상승하죠. 대부분의 배터리는 이 상황에서 부풀어 오르다가 터집니다. 화면 속 배터리에 전류가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00%, 105%, 110%, 115%, 120%. 저는 무의식적으로 모니터에서 몸을 뒤로 뺐습니다. 이 정도면 터져야 정상이거든요. 제가 아는 모든 상식으로는 지금 폭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셀이 멀쩡했습니다. 부풀어 오르지도 않았고 연기도 나지 않았죠. 온도 센서를 확인했습니다. 상승폭이 고작 12도였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치였어요.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불소 보호막이 과잉 리튬 이온을 흡수해서 균일하게 재분배합니다. 일종의 완충 작용을 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 어려웠지만 눈앞의 영상이 증거였죠. 마지막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내부 단락 유도 테스트입니다. 이건 직접 보셔야 합니다. 저는 심장이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내부 단락, 양극과 음극이 직접 접촉하는 상황. 제가 2019년에 겪은 그 악몽과 똑같은 조건이었죠. 그날 밤 저는 불꽃이 튀고 연기가 치솟는 걸 두 눈으로 봤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연구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갔죠. 화면 속에서 연구원이 배터리 셀에 금속침을 삽입하고 있었습니다. 고의로 내부 단락을 일으키는 거였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침이 분리막을 뚫었습니다. 1초, 2초, 3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온도 센서를 확인했습니다. 상승폭 8도, 고작 8도에서 안정화된 거였죠. 불꽃도 없고 연기도 없고 폭발도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불소 보호막이 단락 지점을 즉시 감지하고 그 부위에 집중적으로 보호층을 형성합니다. 열 확산이 차단되는 거죠. 저희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28년간 배운 모든 상식을 뒤엎는 결과였거든요. 리튬 메탈은 위험하다. 내부 단락은 곧 폭발이다. 이게 제가 알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세계를 바꿔버렸습니다.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블랙스톤 박사님, 이 영상들은 모두 공인기관 입회해 촬영됐습니다. 원하시면 원본 데이터를 전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했죠.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저는 한참 동안 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죠. 미국은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이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일본도 독일도 중국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한국의 작은 연구실에서 묵묵히 10년을 버틴 사람들이 해냈습니다.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 가장 극한의 테스트에서 가장 완벽한 결과를 보여준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이건 진짜다. 진짜 해낸 거야. 챕터 7.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박준혁 박사가 보여준 영상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됐습니다. 섭씨 45도에서 200회, 과충전 120%, 내부 단락 후 온도 상승 8도. 그 숫자들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저는 결국 새벽 2시에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걸어가 불을 켰죠. 책장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 인생의 궤적이 담긴 앨범이었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6년 MIT 입학식 사진이었죠. 22살의 제가 빨간 벽돌 건물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세계 최고의 연구를 하겠다는 꿈. 그때 저는 그게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 믿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1년 스탠퍼드 MBA 졸업식. 교수들과 악수하는 사진이었죠.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했으니 세계 최고가 될 거라고. 기술의 역사는 미국이 쓰는 거라고. 또 다음 페이지. 2015년 에너지부 자문위원 임명식. 장관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제 가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미국 배터리 정책의 중심에 서게 됐으니까요. 세계가 우리를 따라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진들을 보니 씁쓸한 웃음만 나왔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최고라는 것을, 우리가 기준이라는 것을, 나머지 나라들은 우리를 쫓아오는 추격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건 믿음이 아니라 당연한 사실이었죠. 적어도 어제까지는요. 저는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휴스턴의 밤하늘에 별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가슴 한켠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구나. 28년간 쌓아온 모든 게 흔들리는 느낌이구나.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을 앞질렀다는 걸, 우리가 25년간 풀지 못한 문제를 그들이 풀었다는 걸, 세계 배터리 기술의 중심이 태평양 건너로 넘어갔다는 걸, 제 모든 세포가 거부하고 있었죠.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한국 연구팀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혁 박사의 이력을 검색했죠. 서울대 화학공학과 학사, 카이스트 석사, 박사, 미국 유학 경험 없음, 순수 국내파였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 흔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지 않고도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였죠. MIT도 스탠퍼드도 버클리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그 모든 곳을 뛰어넘은 겁니다.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미국 교육 시스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연구팀의 다른 멤버들도 찾아봤습니다. 대부분이 국내파였죠.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한국 땅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연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계를 뒤흔든 겁니다. 저는 그들의 10년을 상상해봤습니다. 2014년 프로젝트가 시작됐을 때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문제에 도전하겠다고 나섰을 때 주변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미친 짓이라고 했겠죠. 시간 낭비라고 했을 겁니다. 차라리 안정적인 연구를 하라고 충고했겠죠. 그래도 이 사람들은 시작했습니다. 2017년, 3년이 지났는데 뚜렷한 성과가 없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산 심해 때마다 성과가 뭐냐고 추궁당했겠죠. 논문이 안 나온다고 압박받았을 겁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겠죠. 가족들한테 언제까지 그 짓을 할 거냐고 잔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버텼습니다. 2019년, 셀이 터졌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5년간의 노력이 연기가 되어 사라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박준혁 박사가 사직서를 썼다고 했죠. 그날 밤 그는 무슨 생각을 하며 그 글을 썼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연구실에 갔더니 팀원들이 묵묵히 잔해를 치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게 한국이었구나. 화려한 영웅 한 명이 아니라 묵묵히 함께 버티는 사람들, 쓰러져도 같이 일어나는 사람들, 말없이 잔해를 치우며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 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거였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죠. 휴스턴의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기로 했죠. 28년간 믿어온 미국 최고라는 환상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우리가 25년간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못 푼 문제를 한국이 풀었습니다. MIT도 스탠퍼드도 버클리도 못 해낸 일을 대전의 작은 연구실이 해냈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미국의 천재들이 포기한 그 벽을 한국의 연구자들이 뚫었습니다. 묵묵히,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역사가 바뀌고 있다. 배터리 패권이 이동하고 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100년 가까이 미국과 일본과 유럽이 쥐고 있던 기술 패권이 한반도로 넘어가고 있었죠. 산업 역사를 통틀어 몇 번 없는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의 목격자가 된 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의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10년을 버틴 그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은 그 집요함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그 의지에. 챕터 8. 동이 트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 화상 미팅으로는 부족했죠. 이 역사적인 기술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바로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태평양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저 바다 건너에 세계 배터리 역사를 새로 쓴 나라가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28년간 미국만 바라보고 살았던 제가 이제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죠. 기술을 배우러 가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에 배우러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100년입니다. 거의 100년 동안 세계는 미국에서 기술을 배워갔습니다. 자동차도 반도체도 인터넷도 전부 미국이 먼저 만들고 세계가 따라왔죠. 그런데 지금 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배터리라는 21세기 핵심 기술을 배우러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역사가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낌이 달랐습니다. 공항 시설이 깔끔하고 효율적이었죠. 저는 KTX를 타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50분, 미국이었으면 5시간은 걸렸을 거리였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뒤흔들었을까? 대전역에 내리자 박준혁 박사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검은 점퍼에 청바지 차림이었죠. 화려함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그가 담담하게 인사를 건넸죠. 저는 악수를 청하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배우러 온 겁니다. 한국전기연구원에 도착했습니다. 연구원 건물은 생각보다 소박했죠. 실리콘밸리의 화려한 유리 건물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낡은 벽돌 건물이었어요. 꾸밈이 없었죠. 그런데 바로 이 안에서 세계를 바꿀 기술이 탄생한 겁니다. 실험실에 들어서자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연구자들이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죠. 누구 하나 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할 일에 묵묵히 몰두하고 있었어요. 박준혁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저기 흰 가운 입은 친구가 김도윤 연구원입니다. 불소 농도 최적화를 담당했죠. 7년 동안 3만 번 넘게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3만 번이요. 저는 숫자를 듣고 멈칫했습니다. 3만 번이면 하루에 10번씩 해도 8년이 넘게 걸리는 횟수였죠. 그 지루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7년간 묵묵히 해낸 겁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도 없이, 세계에 관심도 없이 그냥 매일 실험하고 매일 기록하고 매일 분석했습니다. 박사가 계속 소개했습니다. 그 옆에 안경 쓴 친구가 이수진 연구원입니다. 표면 보호막 분석 전문가죠. 현미경 앞에서 하루 14시간씩 5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젊은 연구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천재적인 아우라를 뿜지도 않았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들이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문제를 풀어낸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비결이랄 것도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포기하지 않았을 뿐. 그 단순한 말이 가슴에 묵직하게 박혔습니다. 미국은 3년 투자해서 성과가 안 나오면 프로젝트를 접었죠. 주주들 눈치를 보고 단기 성과에 매달렸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묵묵히 10년을 갔어요. 그게 차이였습니다. 회의실 벽에 그래프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10년간의 연구 성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죠. 처음 3년은 거의 평평했어요. 성과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4년 차부터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고 7년 차에 급격하게 치솟았죠. 박사가 말했습니다. 3년간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포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7년째 드디어 터진 겁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3년간의 평평한 구간. 성과가 없어도 내일 또 출근하고 실패해도 내일 또 실험하는 시간. 보이지 않는 빛을 향해 어둠 속을 걸어간 3년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문명의 전환점이었죠. 인류가 화석 연료에서 전기로 넘어가는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서 누가 열쇠를 쥐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열쇠를 한국이 쥔 겁니다. 연구원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대전의 하늘은 맑고 높았죠. 이 하늘 아래서 역사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역사가 다시 쓰일 겁니다. 한 번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시대가 열리겠죠. 스마트워치가 일주일을 가고 의료용 웨어러블이 생명을 구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탄소 배출이 줄고 공기가 맑아지고 지구가 숨을 쉬게 되겠죠. 그 모든 혁명의 시작점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대전의 소박한 연구실에서 10년을 버틴 사람들이 있습니다. 3만 번 실험을 반복한 김도윤이 있고 현미경 앞에서 5년을 보낸 이수진이 있고 사직서를 찍고 다시 일어난 박준혁이 있습니다. 저는 연구원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28년간 배터리를 연구했습니다. MIT에서 박사를 받았고 스탠퍼드에서 MBA를 마쳤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자문위원을 12년 했고 특허를 혈수업권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죠. 하지만 오늘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세계 최고는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시설도 아니었고 천문학적인 자본도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묵묵히 제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 저는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배터리 전쟁의 승자는 한국입니다. 게임 체인저는 대한민국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21세기 에너지 혁명은 대한민국에서 시작됐다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인류의 미래를 바꿨다고, 작은 나라의 묵묵한 연구자들이 문명의 새 장을 열었다고. 저는 그 역사의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앞에 겸허히 고개를 숙입니다.